대우주 작전에 대한 그 부분을 아예 먼저 설명을 좀 같이 좀 해주시죠. 무기에는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대위성 제밍 체계, 위성에 대해서 제밍해서 이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지상이나 공중이나 또 우주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적성 위성이나 적성 물체에 이제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으로 손상을 어느 정도 입힐 수 있는 그런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이제 폭파가 되는 건 아니고 폭파는 안 시키죠. 예를 들어 사람 같으면 이제 눈동자를 레이저로 조준을 공격을 해서 눈을 멀게 하는 뭐 블라인딩이나 데즐링 이런 기술이 있는데, 데즐링은 빛을 과하게 노출을 많이 줘가지고 그쪽을 눈이 부셔서 못 보게 하는, 그게 이제 데즐링 기술이고, 그것보다가 좀 더 많이 피해를 주는 거는 이제 블라인딩 기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고, 굳이 온몸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옛날에 사례도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5년, 6년도에 보니까 뭐 자기 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미국 위성을 뭐 의도적으로 레이저로 손상을 입혔다라는 게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고. 레이저의 장점은 출력을,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뭐 대위성 파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일단 맞으면 대파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는 거고, 일단 레이저는 굉장히 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한 발에 12억 원 한다 이러는데, 레이저는 한 번 쏘는데 1,000원 하는 거예요. 1,000원. 가격 파괴죠. 단점은 이제 하나 있다면 비저블 렌즈나 IR 렌즈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기상에 많이 약하다. 그리고 멀리 갈수록 직진성이 좀 깨져서 퍼트려진다. 레이저 무기로 인정을 받으려면 한 100kW 정도는 돼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가 보통 미리와트급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100kW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10의 8승이면 1억 배거든요. 레이저 포인터를 1억 개를 이렇게 같이 모아놓고 한번 조사를 하면 그나마 레이저 무기화할 수 있도록 파워가 나온다는 얘기고, GBL은 그나마 이제 땅에서 시작하니까 레이저 발전기가 좀 커도 땅에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용이한데, 에어본 레이저를 그래서 에어본 레이저는 말 그대로 이게 쏘는 자체가 이제 움직이니까, 발전기가 움직이니까 또 비행기에 실어야 되니까 클 수도 없고 경량화가 돼야 되고 굉장히 안전된 상태로 대상에 대해서 수초간 지속 발사가 가능해야 레이저 출력이 모이기 때문에. 보잉 쪽에서 만들다가 이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죠. 어려운 게 뭐냐면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오면 미사일이 똑바로 가는 게 약간 해저원합니다. 미사일을 파괴시키려면 정확히 탄두 부분에 직접 짜야 되고, 우주 공간에 있는 뭐 저궤도만 하더라도 한 500, 700km 되잖아요. 거기까지 100km 파워를 보내려면 과연 얼마나 레이저가 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숨차네요.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졸려갖고. 감시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실 있거든요. 감시했는데 빨리 좀 때리고 싶어서 바로 공격을 들어간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우주 정보 지원이라고 있죠. 이건 제 파트라서. 우주 정보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궤도상에 이제 각종 위성을 먼저 띄워가지고 공중도 좋고 지상도 좋고 해상에 대해서 관찰도 하고 엿듣기도 해서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공지 해상 작전에 도움을 주는, 그게 이제 우주 정보 지원 임무라고 하는데, 기상위성은 정지 궤도에 주로 이제 많이 띄우죠. 통신, 해양, 기상 뭐 이런 센서를 같이 가지고 정주궤도 올라가서 통신 임무도 하고 기상 임무도 하고 해양 관찰 임무도 하는 그런 걸 겸하고 있죠. 천리안 현재 지금 1호, 2호가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 군 통신위성 같은 경우도 정주궤도 이제 올리죠. 작년에 올라간 아나시스 2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이자 임무는 통신위성이 올라간 거죠. 세계에서 아마 10번째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띄운 쾌거를 이룬 건데, 정찰 위성은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는 거고, 저궤도에서 기상은 천리안, 통신은 무궁화. 맞습니다. 예, 헷갈리더라고요, 준비가 이게 이름 붙이는 게. 헷갈리죠. 예, 좀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익숙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정찰 위성 같은 건 저궤도, 그다음에 이제 중궤도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GPS 같은 거. 정지 궤도가 이제 아까 36,000에서 통신 위성이나 기상 위성, 뭐 조기 경보 위성 이런 것들. 높이 올라가는 위성일수록 크기가 더 크죠, 대부분. 그렇죠. 커도 되죠.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저항이 적어지잖아요. 고도로 올라갈수록 당기는 중력 힘이 약해지니 결국 저항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임무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공기도 적어지니까 커지니까 임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역산이 되는 거죠. 커지니까 많아지는. 많이 탑재를 해도 된다는 것이고, 통신위성을 왜 정지궤도에 올리냐면 그만큼 이제 광역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하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위로 올려서 대수를 줄이고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나의 콘으로 보면 됩니다. 콘. 한 요만한 어떤 콘이 갈수록 이제 더 커지니까. 근데 이제 내려올수록 콘이 작아지니까 볼 수 있는 영역이 적어지지만 이제 정찰 위성처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잠시 열을 좀 식히시고 예. 좀 캄다운 하시면서 그 희망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군사용으로 GPS를 쓰고 있지만 미국의 GPS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KPS 그렇죠. 어떤 겁니까? 미 GPS와 같은 용도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독자적으로 종속을 탈피하자는 의미죠. 미국이 언제든지 원하면 신호를 약화시키거나 닫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종속을 탈피해서 독자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글로나스, 유럽은 갈릴레오, 그다음에 중국 뭐 베이토가 있고 일본은 큐지스 이런 시스템으로 다 독자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할 때 국민의 생활 안녕을 위해서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그런 항법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비록 공짜이긴 하지만 미 GPS는 같이 쓸지는 몰라도 우리 것도 있어야 된다. 이제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다 붙여 이것도 사업입니다. 뭐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과기부, 해경이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는 건데 항법 신호 위성을 7기를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 위성을 만들 때 사용했던 천리안 바디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보통 서비스는 이렇게 되면 독자적으로 우리 항법 위성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과 기존에 쓰던 미 GPS 신호도 같이 보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더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 서비스는 한반도 반경으로 해서 한 1000km까지 커버가 될 것이고 시작은 22년에 착수를 해서 순차적으로 7대를 발사해서 2035년 되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위성을 올리려면 주파수 획득을 먼저 해야 되고 궤도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궤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다른 위성과 혼선이 되는지 그래서 주파수를 먼저 우리가 획득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고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도 2030년대가 되면 순수 독자 위성으로 여러분들이 내비를 이용해서 자동차도 타실 수 있고 비행기도 이제 항법 에러를 줄일 수 있고 이런 갖가지 생활에 아마 번영이 많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미 GPS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서비스 신호를 송출할 수 있다. 우리 이거 되면은 북한 GPS 제밍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GPS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출력은 셀 것 같아요. 한반도 쪽만 이제 송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 GPS보다는 훨씬 우리 게 더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GPS가 뭐 작은 이동형부터 해서 고정형 많으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따로 강구가 되죠. 또 하나는 북한도 우리 걸 쓰려고 하겠네요. 일반용은 몰라도 군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려면 뭔가 이제 우리 비밀번호 넣듯이 그런 게 따로 있으니까 코드키를 이제 또 따로 해야죠. 그게 안 맞으면 모르면 못 쓰는 것이고 일반용은 쓰는데 쓸 차가 그만큼 내비가 이제 있어야 쓰는 것이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뭐 헤럴드 자주 오시니까 좋죠. 아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주 비싼 빌딩 같아.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우리 헤럴드 옥상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도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갑자기 제가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저는 우주 연구소를 하나 만들잖아요. 상징적 의미가 굉장하거든요. 이 보통 이제 돔은 상징적 의미로 많이 짓고 오는 손님들을 이제 옥상으로 안내를 해서 뭐 저녁에도 잠깐 차 한 다음에 별도 보시고 달도 보시고 태양은 저녁에 안 보이니까 주변에 또 전경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면. 근데 헤럴드하고 연관. 해를 보려면 다른 망원경을 사셔야 되고 근데 별 보는 걸 이렇게 옆으로 숙여서 보시면 그건 또 다른 망원경을 사셔야 돼요. 하여튼 상징성이 대단할 것 같은데 1억밖에 안 돼요. 우리 부사장님 월급으로 하셔도 충분하니까. 아니 우리 저 구독자님들께서 보라님들께서 성금을 내주시면 헤럴드 옥상에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헤럴드가 뭐 이 모바일로 가는 환경에서 사실 언론사에 어울리지 않게 현관에 KF21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잖아요. 1층에는 전투기가 지키고 있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하늘을 우주를 지키는 게 있다. 그러면은 레이저 포인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개를 다 가지고 이렇게 위로 쏘면 잘못하면 위성 지나가다가 조금 눈이 다칠 수도 있어요. 방사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 한 분원을 여기다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라님들께서 주신 수준 높은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